충격적인 긴급 속보입니다. 20년간 전 세계 위성 영상을 분석해온 CIA 최고 전문가가 단 하나의 신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거였어요. 2025년 3월 서해 북위 37도 지점에서 포착된 그 물체는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망은 투명하다고 했고 소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극저주파 대역에서만 미약한 생체 리듬 같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바다 밑에서 속삭이는 듯한 그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였죠. 펜타곤은 48시간 만에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본 정보당국의 의도적 누설로 시작된 이 사건은 곧 미중일 3국을 끌어들인 거대한 기술 쟁탈전으로 번졌어요. 하지만 정작 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서해 바다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CIA 정보 분석관 알렉스 웨버입니다. 20년간 위성 영상을 분석해왔죠. 하지만 2025년 3월 그날 아침, 제 모니터에 나타난 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기묘한 신호였습니다. 서해 위성 자료를 정례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북위 37도, 동경 125도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됐습니다. 일반 레이더로는 완전히 투명했죠. 소나 탐지망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극저주파 대역에서만 아주 미약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바닷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신호였죠. 제가 놀란 건 신호의 패턴이었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생체 리듬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래나 돌고래의 음파와는 완전히 달랐죠. 인공적이지만 자연스러운, 모순된 특성을 보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관인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틀 뒤 일본에서 나온 보도였습니다. 도쿄의 디펜스 뉴스가 한국의 신형 수중 감시 체계에 대한 추측 기사를 냈어요. 일본 정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저희 CIA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정보전이었죠. 일본이 한미일 관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퍼뜨려서 미국이 압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펜타곤에서는 즉시 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2019년 서해에서 일어난 어선 실종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지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실종 직전 선장의 무선 교신에서 물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해양경찰은 당시 그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조난 상황에서 나온 착각이라고 봤죠. 하지만 지금의 극저주파 신호와 연결해보니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뭔가 그때부터 서해 바다 밑에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로 한국에 질의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기각됐어요. 대신 비공식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한국해양기술산업시찰단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보내기로 한 거죠. 브리핑에서 상급자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기술 확보라고요. 동맹 협력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20년간 해온 일이기도 했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집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의 종군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으로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지를 펼쳐보는 순간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도우러 왔다고 했지만 결국 가져가기만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글씨체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할아버지와 함께 가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단순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신기술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확보하는 것. 20년간 해온 일의 연장선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었고 양심이었고 선택의 문제였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가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완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했어요. AI 음성 안내는 실시간으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줬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분을 위한 전용 통로와 승강기도 곳곳에 보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첨단 국가에 대한 제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20년간 정보 분석을 해오면서도 실제로 한국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위성 영상으로만 보던 나라가 이렇게 발달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공항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한지윤 소령이었어요. 국정원 소속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죠. 첫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영어 실력에 놀랐어요. 발음도 완벽했고 전문 용어도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한지윤은 차 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맹국 요원이지만 관찰 대상이기도 하다고요. 우리는 협력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솔직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소한 가식은 없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광경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체계적으로 정리된 도시 계획,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모르게 무슨 기술을 개발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국방부 회의실에서의 첫 브리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무영에 대해서는 해양 감시 시스템이라는 설명만 들었어요.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나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단계적 공유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정보 통제가 익숙했지만 동맹국 사이에서도 이렇게 철저할 줄은 몰랐어요. 회의 후 만난 오민호 박사는 더욱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KAIST 출신의 해양공학자라고 소개받았죠. 그런데 그는 기술적 설명 대신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오민호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CIA 요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신중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판단하는 타입이었어요. 첫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 안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노트북이나 휴대폰은 그대로였지만 제가 놓아둔 물건들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모를 정도로 정교한 수색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종군 일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서류들은 그대로 두고 오직 그것만 가져간 거예요. 저는 한국 정보기관의 사전조사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도 깨달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나라였어요. 기술력도 높고 정보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대와 기술 확보 게임을 벌여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지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맹이지만 관찰 대상이라는 말이요. 저 역시 그들을 관찰하러 온 거였지만 동시에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 임무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탐색하는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민호가 던진 질문도 잊을 수 없었어요.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 말이죠. 첫날 밤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 임무가 생각보다 복잡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숨기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기술 확보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한지윤은 저를 과거 무형 실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조선소 부지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바닥 곳곳에 고운 용접 흔적이 남아 있었고 특수한 자석 물질의 잔여물도 발견됐어요. 저는 그 흔적들을 분석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정밀 감지 장비라는 걸요. 용접 패턴을 보면 폭발력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둔 설계였습니다. 자석 물질도 파괴용이 아니라 탐지용으로 보였어요. 20년간 무기 분석을 해온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지윤은 저를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전직 용접공 김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숙련된 기술자였죠. 그는 무형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어요. 김 씨의 증언은 제 추측을 뒷받침해줬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반 금속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마치 물의 진동을 읽는 물질 같았다고 했습니다. 용접할 때도 특별한 온도와 압력이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30년간 용접을 해왔지만 그런 재료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김 씨가 전한 일화였습니다. 작업 중에 그 금속이 바다 쪽을 향해 미세하게 진동했다고 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다른 작업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지윤은 김 씨가 떠난 후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무형 내부 시스템 로그에서 오진석이라는 개발자 서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오민호 박사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개발 중 과로사했다는 공식 기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오민호는 형의 연구 노트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억을 물에 새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메일에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옵시디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즉시 IP를 추적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다국적 네트워크였어요.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를 거쳐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조직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오민호와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형 오진석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오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형의 마지막 말을 들려줬어요. 이 기술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종군 일지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어요. 오진석도 비슷한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서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영이라는 기술 뒤에는 단순한 군사적 목적이 아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아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저는 처음으로 내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CIA 요원으로서는 기술을 확보해야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일지가 없어진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오진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억을 위한 기술이라는 말이요. 저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영의 진짜 비밀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에 담긴 마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드디어 무영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지윤과 오민호가 함께 안내했어요. 서해 한가운데 떠있는 무영에 접근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잠수함 같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무영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기계라기보다는 생체 조직에 가까운 구조였어요. 벽면이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내부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오민호가 설명해준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영은 극저주파 발생기와 AI 기반 패턴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가 해양 생물의 신경망을 모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래나 돌고래의 음파 시스템을 연구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조작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이나 무인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감시자로 설계됐다고 했어요. 한지윤은 무영의 특별한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자기보호 프로토콜이라는 거였어요. 무단 침입이나 기술 탈취 시도가 감지되면 핵심 부품들이 자동으로 용해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유출 방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했어요. 그때 오민호가 특별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오진석이 시스템에 남겨둔 개발자 메시지였어요. 화면 속의 오진석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기술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요. 오진석의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바다가 기억하면 사람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기술은 단순히 적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무영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공포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웠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마음이 담긴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진석과 오민호 형제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그날 CIA 본부에 보내는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갈등했습니다. 무영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모두 적어야 했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직무에 의문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단순히 탈취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핵심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극저주파 발생 원리나 AI 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적었어요. 대신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는 일반적인 평가만 적었습니다. 20년 CIA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할아버지 일지가 없어진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 일지를 가져갔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진석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다가 기억하면 사람도 기억한다는 말이요. 저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메시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영의 진짜 목적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영 내부에서 느꼈던 경외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같았어요. 오진석과 오민호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인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한지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긴급히 연구소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도착해보니 보안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오민호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연구소 보안 시스템에서 이상한 접속 기록이 발견됐다고 해요. 누군가 무영의 3D 스캔을 시도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도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추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 박모 씨가 외부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메일 기록을 보니 미국의 어떤 조직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족끼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날 오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옵시디언이라는 해커 그룹이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기억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문구와 함께 무영 내부 구조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분명히 내부 정보가 유출된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미지를 분석해봤습니다. 제가 하루 전에 봤던 무영 내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아주 정밀한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CIA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기밀 문서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가 해커 그룹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기술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지윤이 저를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보다 위험한 건 그것을 독점하려는 욕망이라고 했어요. 무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지윤에게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녀는 단순히 국가 기밀을 지키는 요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신뢰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적이 아닌 동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박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의 해명을 들었어요. 자신은 미국을 배신한 게 아니라 독점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술이 한국가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박모 씨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무형 같은 기술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이 가져야 하는 걸까? 한국이 독점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걸까? 저는 처음으로 국익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CIA 요원으로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더 큰 가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옵시디언의 메시지도 계속 생각났어요. 기억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질문이요. 무형이 담고 있는 기억과 기술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오진석과 오민호가 담은 마음은 또 누구의 것일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지윤과의 대화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정성과 신뢰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CIA 요원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무형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진심이 저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국제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UN 해양법 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을 제소했다는 거였어요. 무형의 군사적 위험성을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가 무형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지윤은 그날 아침 긴급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었어요. 청와대는 강경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무형은 합법적인 자주 국방 수단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반면 외교부는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며 타협안을 찾자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애매한 위치에서 기술 보호만 강조했어요. 그날 오후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해양 안전을 위한 3국 공동 관리 체계를 제안한 거예요. 겉으로는 중재안 같았지만 저는 다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결국 기술에 접근하려는 수단이었어요. 오민호는 이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원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모든 선택이 제약받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미국이 무형을 가져갈 도덕적 권리가 있을까요? 기술적 우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일지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민호가 형 오진석의 연구 노트를 더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이 저의 가치관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오진석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무형은 단순한 감시 기술이 아니라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도구였어요. 이런 기술을 함부로 탈취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지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형을 개발한 이유는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CIA 본부에 보내는 보고서를 더욱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는
한국의 의도와 목적에 중점을 뒀어요. 무형을 단순한 무기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중국의 제소 이후 국제 언론들이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BBC, CNN, 알자지라 등 주요 매체들이 무형에 대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변화를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무형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 독점보다는 공유를 통한 평화 추구가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확보 임무로 이걸 바라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무형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진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이요.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형은 무기가 아니라 기억의 수호자였어요. 박모 씨의 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도 참관할 수 있었어요. 그의 자백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박모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들이 무형 기술 확보를 위해 다층적인 스파이망을 구축했다고 해요. 공식 외교 채널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규모와 체계성에 놀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워싱턴에서 온 압박이었습니다. 미국 NSC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맹국이라도 핵심 기술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지윤도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술은 나라의 자산이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윤과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평화를 꿈꿨다고 했습니다. 군인이 된 것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CIA 요원으로서의 임무와 개인적인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지윤은 저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다고 하더군요. 그날 우리는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것이었어요. 국적이나 소속을 떠나서 평화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신뢰를 느꼈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이 무형의 극저주파 생성 원리 일부를 확보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다행히 핵심인 AI 패턴 인식 알고리즘은 안전했지만 상당한 기술 유출이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CIA 요원으로서는 유출된 정보를 확보해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오민호와 오진석 형제의 노력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오민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핵심 기술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무형의 진짜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지윤은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형 기술의 일부를 평화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독점보다는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공개를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한국의 이런 선택이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CIA 상급자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기술 확보를 위한 더 강경한 조치를 지원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20년 CIA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상급자는 제 태도에 놀라며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이 기술은 단순한 탈취 대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빼앗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CIA 요원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한 인간으로 변한 거예요. 한지윤과 오민호가 보여준 진정성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미군이 한반도 전력을 증강했어요. 갑자기 무역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그만큼 강해졌어요. 한국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무역으로 인한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해체론을 제기한 거예요. 오민호는 군부와 정치권의 이중 압박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민호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형 기술을 군사용에서 민간 해양 구조와 환경 감시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국제사회에 평화적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오민호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엄청난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 거였습니다. 형 오진석의 뜻을 이어받아 기술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지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CIA로부터 기술 확보를 위한 강경 조치 지원 명령이 내려왔어요. 저는 그 명령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저는 결국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상급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이었어요. 20년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온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지윤은 제 결정을 알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당신은 이제 우리 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형 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한 신뢰 관계가 성립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한지윤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무형이 실제로 해양 구조 작업에 활용된 사례들이었어요. 침몰 위기의 어선을 발견해서 구조대를 안내한 일, 불법 어업을 탐지해서 환경을 보호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무형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오진석과 오민호가 꿈꿨던 평화의 기술이었어요. 이런 걸 단순히 탈취하려 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국제 정세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중국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일본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개입하려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선택은 의미 있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자세였어요. 무형을 무기가 아닌 평화 도구로 전환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CIA 본부에 마지막 공식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무형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평화적 도구라고 명확히 적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상급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제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강경 조치를 계속 추진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CIA 요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지윤과 오민호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료로 받아들였어요. 국적이나 소속을 떠나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준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CIA 요원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개인으로 변한 거예요. 무영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과 함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기술 공유 또는 동맹 관계 재검토라는 강경한 메시지였어요. 한국 정부는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관할 수 있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대통령의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술을 양도하지 않으며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자주 국방의 원칙을 분명히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결단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런 선언만으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무영의 평화적 성격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 언론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공개 시연을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최고 기밀 기술을 공개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거든요. 하지만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이라는 전략은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기존의 외교 관례를 뛰어넘는 시도였어요. 한지윤은 저에게 공개 시연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30여 개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서 무영의 실제 작동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군사적 위협이 아닌 정밀 감시 기술임을 실증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저는 CIA에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술 탈취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어요. 사실상 조직과의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20년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상급자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배신자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회유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새로운 가치가 더 소중했거든요. 무영을 통해 배운 평화의 가치였어요. 국제 언론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NHK, 알자지라 등 주요 매체들이 특파원을 긴급 파견했어요. 한국의 기술 주권 선언이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어요. 무영 사건이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 독점보다는 투명성과 공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말이죠. 오민호는 공개 시연을 준비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형 오진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지윤도 정치적 압박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군부와 정치권에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평화를 선택한 거였어요. 저도 그런 선택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공개 시연을 앞두고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CIA 요원에서 기술 윤리 증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무형과 기술 윤리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공개 시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무형이 보여줄 평화의 가치가 세상을 바꿔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30여 개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서해 무형 시연장에 모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CIA 요원이 아닌 기술 윤리를 증언하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무형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모습이었어요. 공격적인 무기의 느낌보다는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오진석의 설계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오미노가 직접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무형의 극저주파 감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해양 생물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밀하게 수중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무형이 조난 상황을 감지했을 때였어요. 시연용으로 준비된 모의 조난 신호를 즉시 포착하고 구조대에게 정확한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각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기술의 평화적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일부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려했죠. 오미노는 그런 우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기술 독점 대신 공유를 통한 평화 추구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군사 기술의 투명성 공개라는 전례 없는 시도였거든요. 기존의 국제 관례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독일과 캐나다는 한국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기술 투명성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더 나아가 비슷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반면 미국과 중국은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기술 확보에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일본은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날 CIA 시절의 마지막 임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 탈취가 아니라 평화 증언이 목적이었어요. 무형의 공개 시연이 보여준 투명성의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미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강경책에서 기술 윤리 협력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거예요. 동맹 관계의 질적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게 됐어요.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CIA 요원에서 기술 윤리 증인으로 역할이 바뀐 거예요. 무형과 기술 윤리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공개 시연이 끝난 후 오미노, 한지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모두 피곤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진석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윤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CIA 요원이면서도 평화를 선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줬어요.
저도 그녀와 오미노에게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거든요. 그날 밤 저는 무형과 기술 윤리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정보 수집이 아니라 증언을 위한 기록이었어요. 기술이 어떻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시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투명성을 선택한 한국이 어떻게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인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개 시연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투명성 정책을 지지했지만 거대 방산업체들과 일부 강경파들은 오히려 비판을 쏟아냈어요. 기술 유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거였습니다. 전 세계 학계와 정책계에서는 군사기술의 투명성에 대한 대논쟁이 시작됐어요. 옥스퍼드, 하버드, 도쿄대학 등에서 관련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무형 사례가 국제규범 논의의 출발점이 된 거였어요. 저는 그런 논쟁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한 기술 분쟁이 철학적 토론으로 발전한 거였거든요.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 투명성과 안보는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들이 제기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위협도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방산업체들이 연합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BAE 시스템즈 등이 공동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이버 공격이었어요. 연구소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된 해킹 시도가 연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오미노가 미리 준비한 분산 백업 시스템 덕분에 핵심 데이터는 안전했어요. 연구진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핵심 연구원들과 가족들이 스카우트 제의나 협박을 받는 일이 빈발했어요. 한국 정부는 특별 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직 CIA 요원의 경험을 살려보안 개선에 협력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 당국과 함께 연구진 안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국제기술윤리학회에서 제게 기조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정보요원에서 윤리증인으로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형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눴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논란이 일었어요. 일부에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해줬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지지가 컸어요. 한지윤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치권과 군부 일각에서 과도한 개방 정책이라며 비판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시민사회와 진보 세력의 지지가 확산되면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오미노는 핵심 기술 데이터를 들고 안전한 곳으로 은신해야 했어요. 무형 시스템은 자동 운영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명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럼에도 무형은 계속해서 평화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해양 구조 작업, 환경 모니터링, 불법 어업 단속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공개 시연에서 보여준 평화적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어요. 무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투명성과 평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국제 언론들도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형 이후 변화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무형 사건이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사실상 연합해서 무형 기술 확보에 나선 거예요. 국경을 넘나드는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전이 벌어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 연구진에게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중국의 NORINCO는 기술 이전 대가로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로스테크도 비슷한 시도를 했어요. 모두 공식 채널이 아닌 은밀한 접촉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더욱 정교해졌어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다행히 오미노가 미리 구축한 다중 방어 체계가 효과를 발휘했어요. 핵심 데이터는 분산 저장되어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연구진과 가족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었어요. 납치 시도까지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려야 했어요. 연구소 주변은 마치 요새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전직 CIA 요원의 경험을 살려보안 컨설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미노는 결국 핵심 연구진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어요. 연구소에는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무형은 완전 자동 운영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지키는 존재처럼 보였어요. 무형의 자율 운영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어요. 해양 구조, 환경 감시, 불법 활동 탐지 등을 계속해서 해냈습니다. 오진석의 설계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한지윤도 정치적 압박을 받았지만 굳건히 버텼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책임을 묻고 나섰지만 시민사회의 지지가 힘이 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녀의 선택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독일이 자국의 민감 기술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형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캐나다와 노르웨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군사 기술의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실험이 국제적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기술과 외교라는 연구소 설립을 제안받았습니다. 무형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보자는 거였어요. 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무형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기술 투명성이 어떻게 국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방산업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형은 계속해서 평화적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실종된 어선 17척을 구조했고 불법 어업을 80% 이상 줄였습니다. 해양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그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국제 여론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던 사람들도 무형의 평화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오진석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술이 복수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것이라던 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형은 정말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무형 사례가 만든 파급 효과는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가 주도해서 군사기술 투명성 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투명성 정책이 새로운 국제 규범의 모델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기술과 외교 연구소를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는 당연히 무형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이 참여했어요. 이스라엘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자국의 아이언돔 기술 일부를 평화적 목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무형의 영감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 매우 의미 있었어요. 대만과 싱가포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국의 민감 기술을 단계적으로 투명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일어났어요. 기술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이 군비 경쟁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퍼진 거였습니다. 한중일 간의 대화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한지유는 정치적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 정책의 주역으로 부상했어요. 투명성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무형의 평화적 성과도 계속 축적됐어요. 3년간 총 127척의 선박을 구조했고 불법 어업을 90% 이상 줄였습니다. 해양 환경 개선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기술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했어요. 무형 모델이 다른 지역, 다른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투명성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했습니다. 유엔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어요. 기술 투명성 감시기구 설립에 대한 제안이 나온 거였습니다. 무형을 포함한 각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국제적 검증 시스템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오미노는 서울의 국제기술윤리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였어요.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플랫폼이 된 거였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서 오미노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형 오진석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기억을 위한 것이라던 그의 철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미국과 중국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동아시아 기술 협력 체계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역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미 관계 악화를 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기술 투명성 확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형 하나가 만든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평화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발간한 첫 번째 보고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술 투명성의 평화 효과라는 제목이었어요. 무형 사례를 중심으로 투명성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줄이는지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무형의 완전한 평화적 전환이 공식화됐습니다. 군사 감시 시스템에서 해양 구조, 환경 모니터링, 재해 예방 시스템으로 용도가 바뀐 거예요. 오진석과 오미노의 꿈이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술 투명성 감시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됐어요. 무형을 포함해서 각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국제적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서울의 국제기술윤리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50여 개국의 과학자와 정책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기술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한 거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동아시아 기술 협력 체계의 출범이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해서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안보 증진을 추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무형 사례가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한지윤은 통일부 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투명성 외교의 성공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녀는 새로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에 무형 모델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기술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 말이죠. 오민호는 국제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했어요. 기술 윤리에 대한 그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어요. 저는 하버드에서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기술과 외교라는 새로운 학과목을 개설했어요. 무형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이 어떻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무형의 실질적 성과도 놀라웠어요. 3년간 총 347명의 조난자를 구조했고 서해 어족 자원이 30% 증가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60% 줄었어요. 기술이 환경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무형의 변화를 주목했어요. 무기에서 생명 구조 도구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어요. 기술 투명성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각국 정부들도 정책 변화를 보였어요. 군사 기술 개발에서 투명성과 윤리를 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형이 제시한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방산업체들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독점보다는 평화적 활용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늘어났어요. 시민사회의 압력과 정부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거였습니다. 저는 3년간의 변화를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무형 이후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어떻게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됐고 각국 정책 입안자들의 필독서가 됐어요. 무형 모델이 이론적으로도 체계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오진석의 철학도 더욱 널리 알려졌어요. 기술은 기억을 위한 것이라는 그의 말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기술 개발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거였어요. 한지윤, 오민호와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근황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무형을 통해 만난 인연이 평생의 동반자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CIA 요원에서 시작해서 평화 연구자가 된 제 인생도 무형만큼이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침내 회고록을 완성했어요. 기억하는 기술 무형에서 배운 평화의 언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형을 통해 배운 교훈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를 담은 책이었어요. 출간 직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0여 개 언어로 번역됐고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이 열렬히 읽었어요. 기술 윤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형의 실질적 성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5년간 총 703명의 조난자를 구조했습니다. 서해 불법 어업은 95% 줄었고 해양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됐어요. 무형 주변 해역은 모범적인 보호구역이 됐습니다.
한지윤은 통일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녀가 추진한 투명성 외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적용됐어요.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무역 모델을 활용해서 신뢰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민호는 국제기술윤리연구소를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됐어요. 젊은 과학자들에게는 기술 개발의 멘토이자 윤리적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하버드에서 기술과 외교학과를 정식 학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형 사례를 핵심 교육 과정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였어요. 졸업생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기술 윤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전 세계 주요국의 기술윤리심의위원회 의무화였어요. 무형 사례가 만든 새로운 국제 규범이 완전히 정착한 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민감 기술 개발에는 윤리적 검토가 필수가 됐어요. 유럽연합은 기술 투명성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비슷한 협약이 체결됐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형이 뿌린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였어요. 방산업체들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평화기술개발 부서를 신설했어요. 레이시온도 인도적 목적 기술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됐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은 아니지만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검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한지윤의 투명성 외교에 호응해서 일부 평화적 기술 공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거였어요. 저는 회고록에서 오진석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인용했습니다. 기술은 기억을 위한 것이라는 그의 철학이요. 5년이 지나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무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기억 장치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고 미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진석이 꿈꿨던 기술의 참모습이었습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저희는 무형 발견 기념일을 맞아 만났습니다. 한지윤, 오민호와 함께 서해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어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한지윤은 남북 평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고, 오민호는 제3세계 국가들의 기술 윤리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연구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형은 여전히 바다 밑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무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바다의 수호자, 평화의 감시자라고 불렀습니다. 오진석의 꿈이 완전히 실현된 거였어요. 저는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요. 무형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남긴 투명성의 유산은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해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한다는 오진석의 말이 맞았다고요. 할아버지의 종군 일지도 생각났어요. 한국 측에서 돌려받은 그 일지에는 한국어 번역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평화를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의 후회가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거였습니다.
5년 전 CIA 요원으로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기술을 탈취하러 왔다가 평화를 배우고 갔습니다. 적을 감시하러 왔다가 동료를 만나고 갔어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영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시작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기술과 평화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진석의 철학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무영과 오진석, 그리고 평화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바다가 기억하듯이 저희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